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한중일 한자 8급 50자 중에 나머지 25자 두 번째 시간이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자 중에 26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 한자는 먼저 선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선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사람이 이제 걸어가는 것을 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앞서서 걷다. 그래서 앞서 돌아가신 선조까지 포함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봐서는 소우자에 어딘 사람 인자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발지자였다라는 설명인 거죠. 그래서 발지자에다가 어린 사람 인자 이 정도가 맞겠다. 그래서 발지자는 사실은 발자취를 나타내죠. 이렇게 걷고 있는 거. 그다음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앞서 걷는다. 먼저 걷는다. 먼저 걸어간 발자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선자입니다. 간단한 글자이기 때문에 한중일 삼국의 한자 글자체가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조, 선생 여러 가지 단어가 가능하겠죠.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입니다. 물론 선생님과 선생은 좀 어감이 다르긴 하지만요. 넘어가겠습니다. 작을 소자입니다. 작을 소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모래알이 이렇게 튀어나가는 모양을 본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다가 점점 이게 갈갱이 같은 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바뀌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렇죠? 대칭되는 모양 보통 가운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순으로 보통 나가죠. 그래서 작을 소자는 이런 작은 알갱이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적을 소자 같은 경우는 정말 비슷하게 생겼죠. 물론 한 획이 더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7급 때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거의 비슷합니다. 적을 소는 점이 획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적을 소와 작을 소나 전혀 구분이 없었습니다. 다 작다 이런 뜻이었는데 작은 것과 크기가 작은 것과 양이나 숫자가 적은 것에 구별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크게 한 획을 더 그어서 적을 소자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적을 소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얘는 젊다의 뜻도 있습니다. 젊다. 그렇죠? 그래서 소년할 때는 이소년이 아니라 이소년이죠. 그렇죠? 적을 소자, 나이가 적다. 물숫자 보시면 물숫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강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옆에가 뭐가 이렇게 돼 있는 게 갑골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물이 사방으로 튀는 거죠. 이제 그냥 그대로 흐르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물이 튀는 모양, 물방울을 뜻하다가 정형화 하다 보니까 지금의 한자가 됐습니다. 총 4획이고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입니다. 셋, 넷 이렇게. 다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물 숫자가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부수로 나올 때 왼쪽에서는 보통 이렇게 되고요. 삼수변이라고 얘기하죠. 아래쪽에 들어가면 보통 이런 방식으로도 나옵니다. 이럴 때는 5획이네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이것, 그다음에 물수 다시 써야죠. 다 같은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실자 보시겠습니다. 집실자 같은 경우는 위에 집면자가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를 지자죠. 그래서 보면 집의 안쪽으로 들어와서 쉬는 곳, 그러니까 일반 방이 아니라 예전엔 침실 같은 곳을, 편안한 침실 같은 곳을 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뭔가 불을 켜놓은 것 같은 갑골문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불을 켜놓은 방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원풀이로는 이를 지자가 거기까지 와서
지붕 아래에서 쉰다. 그래서 침실을 뜻하다가 지금은 집 혹은 방 모두 다 뜻하게 돼 있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집실자가 됩니다. 이것도 간단하기 때문에 한중일 삼국이 같은 글자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열십인데 열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글자가 신기해요. 이렇게 하나. 그렇죠? 세로로 이 산까지를 세워놓으면 땅에 꽂았다. 뭐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이게 열십을 뜻하나 봐요. 그렇죠? 그러다가 근문에서 보시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원형의 점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이 아니라 1에 0을 붙인 10이다. 그래서 십진법을 처음부터 놨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열십은 다 아시다시피 이거죠. 십자. 10이란 글자 이런 얘기죠. 십자. 자, 넘어가겠습니다. 산까지가 많이 나오네요. 다섯 오자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아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골문에 이런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의 다섯 오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하나를 놓으면 1, 두 개를 놓으면 2, 세 개를 놓으면 3, 네 개를 놓으면 4 하다가 네 개는 얘로 바뀌고 다섯 개까지 놓기는 너무 또 불편하니까 뭐 이렇게 놓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엇갈려서 저 네 개로 놓든가 해서 이게 5가 됐다는 얘기인데 자, 쓰기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혹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살짝 기울어져 있죠? 다섯 오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임금 왕자. 임금 왕자는 잘 아시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생겼느냐 보니까 갑골문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채우지 못한 이유는 많이 설명드렸지만 갑골문은 뭐 소의 어깨뼈, 그다음에 거북의 그 배딱지 이런 곳에다가 칼로 새겨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안을 이렇게 다 칼로 그렇죠? 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갑골문은 안에는 보통 비워 놓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비워져 있는데 근문쯤 가보면 이게 이제 이 안에가 채워져 있습니다. 예전에 그 왕의 권위를 상징하던 것들 중에 보면 큰 도끼를 많이 썼다고 해요. 사실은 조금 더 보시면 이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곡선이 그려져 있는 거죠. 이게 도끼 날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자루고 아래는 도끼 날을 뜻해서 이것이 우두머리, 임금을 뜻했다라고 해서 지금은 전혀 좀 다른 모양이 됐지만 임금 왕자가 됐다라는 설명입니다. 참고로 구슬 옥자와는 획 하나 차이죠. 불똥주. 이 점이 하나 더 찍혀 있는데 사실 구슬 옥과 임금 왕의 자원은 사뭇 다르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구슬 옥자는 처음에 이렇게 갑골문은 생겼습니다. 보시면 옆에 그림도 돼 있죠. 이 판이죠. 어떤 디스크 같은 거를 세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어떤 장신구 같은 걸 만든 걸 뜻하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됐다가 임금 왕자랑 너무 똑같이 생겼으니까 하나를 더 붙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모양이 돼 있고 심지어 여기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옆에가 끈이죠. 이렇게 끈. 실을 여기는 약간 풀려 있는 거고 여기 쭉 꿰뚫어 있는 그 모양이고 임금 왕자는 설명드린 것처럼 도끼를 뜻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구슬 옥자가 뭐 왼쪽에 쓰일 때는 좌측에 쓰일 때는 이거를 보통 붙이지 않죠. 그렇죠? 공구자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임금 왕자랑 겉모양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임금 왕자랑 구슬 옥자는 이제 준사급인데 이때도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수 예서부터 점을 찍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네요. 자세한 사항은 준사급 한자 설명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깥 외자 보시겠습니다. 바깥 외자 같은 경우는 갑골문은 없는데 저녁 석자하고 이거는 조금 튀어나와 있지만 점복자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복자 이렇게 쓰죠. 그래서 원래는 점이라는 거는 낮에 혹은 아침에 치는 것이 예전에는 의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밤이 돼서 저녁이 돼서 복이라고 그래요. 그 점을 치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건 좀 어긋난다. 평상시의 행동과는 어긋난다. 바깥에 있다 해서 바깥 외자가 되어 있다는 설명이 재미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이거는 그때 제가 설명드렸을 때 반달을 형상화한 것이고 오히려 달 월자는 초승달을 형상화한 것을 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복자는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이거 자체가 계속 설명드린 갑골문하고 비슷합니다. 갑골문에 보시면 여기다 이제 열을 가해서 이제 얘가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기륭화복 여러 가지 운세를 점을 쳤는데 그 모양을 보고 본뜬 글자가 바로 점복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위쪽으로 가 있다가 이게 나중에 쓰기 편하게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또 여기다 입구자를 쓸 때는 또 똑바로 이렇게 씁니다. 점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점칠 점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점칠 점. 물론 점령하다 할 때도 점이 되지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바깥 외자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이거를 반드시 이렇게 관통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보통은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바깥 외. 저녁에 점을 치다니. 요즘은 상관없는 일이지만요. 달 월자 보시겠습니다. 달 월자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달 월자는 초승달이고 그리고 저녁 석자는 반달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점을 좀 아시고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둘 다 달인데 어떻게 다른 달이냐라고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됐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안에가 생기면서 이게 그 달무리, 달을 가리는 구름이라는 설명도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달월자가 됐다. 이런 설명이 있고요. 이거는 고기 육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달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게 고기 육, 달월자 부수가요. 고기 육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약할 기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오른쪽에 얘가 달월자가 있으면 이건 달의 뜻입니다. 한 달, 두 달 할 때 기간도 되기 때문에 기약할 기에 이 달월자는 정말 달의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창자, 장자를 보시겠습니다. 보통 왼쪽에 붙는 달월은 이거는 고기 6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자의 뜻이죠. 이런 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골문과 금문에서는 달월이나 저녁 석이나 거의 비슷한 한자로 쓰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별로 구별하지 않는데 타이완 쪽에서는 이게 달월로 되어 있으면 정말 달이고요. 만약에 달월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고기 6에서 변형한 달월.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구분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달월을 하면 그 의미상 혹은 왼쪽에 있으면 달,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으면 고기, 오른쪽에 있으면 달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죠. 저녁 석자 보시면 반달이다. 그렇죠? 라는 모양이 있는데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나 이거나 비슷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5번 글자는 두 이자입니다.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글자도 가끔 쓰고요. 갖은 자라고도 하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 글자가 있기는 합니다. 자, 산까지를 두 개
펼쳐 놓은 거죠. 사람 인자. 사람이 이렇게 쫙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손을 뻗은 모양.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이 모양을 본뜬 겁니다. 근데 손과 다리를 다 쫙 벌리고 최대한 몸을 크게 보이기 위해서 한 거는 큰 대자고요. 이것이 좀 길어지고 얘가 좀 길어져가지고 지금의 사람 인자가 됐겠죠. 들 입자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구분해야 됩니다. 이 자체만 보면 그 들 입자처럼 생겼는데 그렇죠? 사람 인자. 한 일자 뭐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이것도 한 일자가 됩니다. 좀 갖은 자라고 얘기하죠. 산까지를 하나 놓은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한 일자는 정말 여러 가지 한자 중에서 가장 모양의 변화가 적은 그런 단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모양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날 일자 보시겠습니다. 날 일자는 원래는 태양은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골문은 칼로 날카롭게 새겨야 되는데 이 동그라미, 원형을, 곡선을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최대한 그리려고 한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가운데 부분은 햇빛의 어떤 이런 무늬 혹은 흑점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운데 무엇이 있다. 흰 백자에도 마찬가지였죠. 촛불의 심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 있기 때문에 이 안에도 무언가 해가 좀 나뉘어서 구분돼서 보이는 무언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동그랗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그리기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이렇게 각이지게 쓰게 되었죠. 날 일자입니다.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긴 장자입니다. 이걸 길장이라고 안 하고 긴 장이라고 얘기하는 거 좀 재미있는데요. 옆에 있는 이 부분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장음일 수도 있고 단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거는 문제는 장단음 문제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머리카락이 긴 노인의 측면을 묘사했다. 이게 좀 머리카락이 긴 노인 같나요? 이건 지팡이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뀌다가 결국은 이렇게 바뀌었다. 해서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예전에 한자 공부할 때 이 긴 장자 쓰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생각이 납니다. 획수는 잘 모르겠고 무언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그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긴 장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길다의 뜻도 있고요. 머리카락이 긴 노인을 뜻하면 이거는 어른이다. 그렇죠? 뭐 장유유서 할 때도 쓰고 연장자 할 때도 어른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른이 많다는 건 지혜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죠? 요즘도 그렇죠. 연륜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는 어른들도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할 뿐이죠. 어쨌든 지혜. 그래서 우두머리. 예전에는 나이가 많은 순으로 우두머리. 그렇죠? 어떤 어느 그룹의 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거기다가 어른이고 우두머리고 지혜라고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언가 잘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많은 특이한 글자이죠. 긴 장자입니다. 긴 장자의 간체자, 그러니까 중국의 간체자는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인데 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 보면 여기 그 초서체나 해서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죠. 이거를 어떻게 쓴 건가요? 뭐 이렇게 썼나 봐요. 이거를 간체자 정형화된 글자로 바꾸다 보니까 획순도 좀 이상해졌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어. 간체자. 그렇죠? 중국에서는 장 이렇게 얘기하고 뭐 장 이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두머리의 뜻일 때는 발음이 좀 다르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우제자입니다. 아우제자는 다 아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획인데 이거는 자원이 좀 전 개인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의 새끼줄을 이렇게 꼬은 모습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왜 형 다음 순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본다는 건 맞지만 왜 아우가 되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 아우 제보다는 차례 제자 이것도 아우랑 관련이 있다. 형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우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 대나무 죽을 넣으면 차례 제자가 됩니다. 제 몇 화 뭐죠? 할 때 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게 활궁자죠. 활궁자의 총 획수는 3획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까지. 그렇죠? 그래서 위에 쓰시고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이 되는 거죠. 하나하나 이렇게 끊어서 적으려다 보니까 좀 헷갈리긴 하네요. 자, 아우 제자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형 다음 순서이기 때문에 낮을 저자 낮다의 뜻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차례 제자에도 이 아우 제에 비슷한 것이 들어간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중자 보시면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이 처음에는 이게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쟁 중이겠죠. 군대 진영 한 가운데에 장수가 있었을 겁니다. 대장이. 그렇죠? 그래서 그 군대 한 가운데 정확히 꽂혀 있는 깃발의 뜻이었는데 그렇죠? 나중에 보면 이렇게도 돼 있죠. 이렇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가운데 꽂혀 있다. 그래서 지금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가운데 중. 풀을 청자 보시겠습니다. 풀을 청자에 대한 자원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보기엔 우물에 그 날생자 있죠. 뭔가 도단한 모습. 파릇파릇 도단하죠. 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뭐 사막의 오아시스라든가 이런 곳의 주변에는 풀이 더 훨씬 더 사막 한가운데보다 많이 자라고 그 빛깔도 푸르겠죠. 그래서 풀을 청자는 엄밀히 따지면 그 블루가 아니라 오히려 그린에 가깝습니다. 나뭇잎이 푸르게 잘 자라난 걸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날 생자에다가 붉을 단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 우물정이다 뭐 이런 해석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풀을 청자는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부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쓰기가 어려우니까 신자체, 간체자에서는 이 부분을 다로할자처럼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중국과 일본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이 쓰죠. 이 부분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고수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싱싱하고 젊다, 푸르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푸르다는 파랗다와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립니다. 마디 촌자 보시겠습니다. 마디 촌자는 뭐 어렵진 않습니다. 글자가. 그런데 마디 촌자 자체가 손을 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갑골문은 없고 이걸 보시면 근문 쪽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손이고 그렇죠? 팔이고 이게 손가락이죠. 물론 손가락이 5개를 그리면 좋겠지만 3개만 그렸습니다. 빨리 기호화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게 있다는 거는 여기쯤에서 한 뼘 해서 보통 맥을 짚나 봐요. 그렇죠. 맥박을 짚는 부분이 그 정도 된다. 손 끝에서 그 길이가 이 정도 한 촌쯤 된다라고 해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 3cm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수자로 이게 나타나면 이게 손의 뜻입니다. 그래서 손수도 있고 얘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있고 손톱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디촌자입니다. 그러니까 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7, 7자에 대한 자원도 명확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뭐 끈을 절자에 본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이렇게 7, 7자가
어쨌든 왜 7, 7이 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면 열 십자처럼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7, 7자는 이렇게 씁니다. 약간 기울여서 쓰시고 이렇게 해서 삐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이렇게 해서 7, 7자가 됩니다. 너무 이거를 이렇게 쓰시면 쓰시기에는 괜찮지만 좀 글자 자체로는 좀 덜 예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자르거나 벤 흔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흑토자 보시겠습니다. 흑토자는 뭐 다들 아시죠? 이렇게 쓰는데 과연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가꿀문 이렇게 흙더미가 쌓여있는 모양에서 왔다. 그렇죠? 가꿀문 역시 안에를 채우지 못했죠. 칼로 조각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흙덩이를 이렇게 묘사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는 표현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얘는 흑토자, 흙을 나타내고요. 위에가 길면 이건 선비사자가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 8자. 8, 8자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좀 구별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죠. 그래서 8, 8자는 숫자 8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사과 같은 걸 반으로 쫙 정확하게 쪼갠 모양과도 비슷하죠. 그래서 네, 반으로 정확히 나누다의 뜻으로 보자면 나눌 분자도 예, 칼 도자를 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절반할 때 반자도 반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판단할 때 판자도 예, 이것도 다 뭔가 이게 쪼개는 모양이 반으로 정확히 쪼개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 8자가 그래서 반으로 쪼개다 예,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앞으로 한자를 네, 접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4개 남았나요? 예, 그렇죠? 배울 학자 보시겠습니다. 배울 학자를 이렇게 예, 예전 글자 그대로 고집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우리하고 지역으로 치자면 타이완, 홍콩, 마카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 보실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획이고요. 옆에는 그 깍지길 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긴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의 변형이고 손을 나타냅니다. 손이 2개가 있죠. 옆에 그림 보시면.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가르칠 교자에서도 배웠죠. 그리고 그렇죠. 가르칠 교자도 보고 발할 히자에서도 배웠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효자인데 이게 공부하다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손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필기를 하든 아니면 산까지를 놓고 수학을 배우든 산수를 하든. 그리고 이건 집이죠. 네. 이게 집 면자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집 안에서 아이가 손을 가지고 무언가 이렇게 공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학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모양을 본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갑골문 보시면 이 손만 이렇게 있고요. 손만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아이는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근문에 보시면 이 아이가 갑자기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예전에는 이 아이가 이렇게 생기면 이거는 좀 갓난아기 포대기에 쌓인 거고 더 이제 이런 아이는 이거는 이제 정말 갓난아기 뱀과 비슷한 아기를 나타내는데 어쨌든 아들 자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린아이가에게 배움을 이렇게 주는 거죠. 어린아이가 하는 걸 수도 있고 집에서 자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해서 이렇게 배움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것도 하나 더 생겼네요. 보니까 이 효자도 그래서 어른이 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배워라 해가지고 하는 게 지금의 배울 학자가 됐습니다. 워낙 복잡해서 진작부터 이렇게 약자를 썼는데 이건 중국과 일본이 동일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입니다. 상당히 줄었죠.
16획에서 8획으로 줄었으니까 이거는 줄일만 하죠. 다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약자를 쓰실 때 이것과는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오히려 상자 쓸 때 그 표현이고요. 이거 쓰시면 안 되고 잘 보시면 방향이 하나, 둘 같은 방향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다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가끔 이 배울 학자를 어떻게 쓰시냐면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한자는 변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건 틀렸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배울 학자 우리 그 정자체 마지막으로 써보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입니다.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돼서 배울 학자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한, 나라 한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할 때 한자이긴 한데 중국에도 여러 왕조나 제후국이 있었죠. 그 중에 한 국가가 한 나라가 있었죠. 뭐 이 한 나라도 있지만 그렇죠? 실제로 중국어도 발음은 똑같아요. 성조가 다를 뿐이고 이 한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 한이라는 훈을 하나 더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햇빛 간자에 가죽 위자라고 되어 있는데 가죽 위자 부분을 좀 쓰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가죽 위자 오른쪽 부분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가죽 위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덟, 아홉입니다. 이게 여덟입니다. 네, 여덟, 아홉을 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일본에서부터 그렇게 쓰더라고요. 네,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볼게요. 총 17획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좀 더 갖다가 붓글씨처럼 가져와도 됩니다. 그래서 17획이 되고요. 일본에서는 이거 어떻게 쓰나 봤더니 18획이 나옵니다. 일본에서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따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해 년자 쓸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따로따로 한 획을 하는 거 비슷하게 일본에서 이렇게 쓰고요. 중국에서는 아예 또 오른쪽 가죽 위자를 다르게 씁니다. 왼쪽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을 찍었습니다. 이걸 쓰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들어간 글자들은 다 이렇게 간체자로 바꾸어서 씁니다. 중국에서는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형자입니다. 아까 아우제자랑 딱 잘 어울리는 글씨네요. 옛날엔 형이 이건 입이죠. 입인데 여기서는 머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머리가 크게 뭔가 이렇게 우두머리 같이 돼 있고 밑에는 어진 사람 인자죠. 그래서 말로 시키거나 아무튼 명령을 하거나 하는 사람이 형이었다. 그렇죠? 아래쪽은 이제 통나무에 묶인 줄이었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차례에 있는 사람은 아우였다. 그래서 형, 제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하늘을 향해 소리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걸 제사장이라고 라고 풀이해 놓은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형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형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불화자 보실까요? 불화자는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왕관이 아닙니다. 불의 모양을 그대로 문뜬 건데 이게 이렇게 그리기 어렵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 방향은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꽃 염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불의 어떤 그 모양이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조금 다르죠. 이 모양이 상관없습니다. 불화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건 앞으로 나오면 이거 불화인데 연화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제비연에 있기 때문에 연화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비연에 이거는 불과는 관련이 없죠. 불과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 위, 될 위자 보시면 여기에 이 연화발이 있는데 이것도 불과 관련이 없고요. 새 조자나 까마귀 오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발을 뜻하지 이거는 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화발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불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이렇게 쓴 거 있는데 이거 세간 화자거든요. 급수 외 한자인데 중국에서 많이 쓰입니다. 군대 5명의 단위로도 쓰이고 어떤 그 무리 사람의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또 25번부터 50번까지 26번부터네요. 이렇게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한자로 되어 있지만 8급의 어떤 그 기초 글자의 특성상 한중일 한자를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하거나 아니면 많은 획수를 줄이는 그런 과정이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좀 더 복잡한 한자가 나올수록 중국과 일본의 한자도 좀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한중일 한자 8급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또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본도 그냥 설명 없이 쓰기 연습을 하는 간략본도 따로 제작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한중일 한자 이제 2번째가 끝났네요. 다음번에는 7급, 준 7급 이렇게 해서 계속 한중일 한자 그리고 한자에 대한 또 설명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자원풀이도 곁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